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전까지는 딱히 고초를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무난하고 평범한 부모님 품에서 적당히 사랑받고 또 적당히 사고도 치면서 그렇게 자랐어요. 엄마가 시집살이를 당한다는 생각도 딱히 못 해봤네요. 왜냐면 엄마도 고된 시집살이를 당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고 웃으면서 말하고는 했거든요. 친할머니는 엄마를 예뻐했고 정확히 실수한 부분에만 꾸짖는 정도였었기 때문에 엄마는 되려 할머니께 배울 점이 참 많았다고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는 늘 제게 딸은 엄마 팔자를 담는다는 말이 있다며 적당히 괜찮은 집안에 시집가서 평범하게 잘 살 거라고 말했어요. 큰 고생은 안 하겠다고요. 그런데 꼭 딸이라고 엄마 팔자를 담는 건 아닌가 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저는 엄마와는 좀 달랐어요. 저의 다사다난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남편은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에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만 해도 작은 스타트업을 막 시작했을 무렵이었어요. 일에 대한 열정이 참 많은 그런 남자였는데 그 모습에 반하게 되었네요. 우리의 첫 만남은 제게는 운명과도 같았어요. 당시 저의 친정엄마는 분식집을 운영했는데 남편은 그곳 단골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퇴근하는 길에 엄마의 분식집에서 끼니를 때우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평소 젊은 손님들에게 너스레를 떠는 편이 아닌데도 남편은 대하는 게 참 편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요. 그러다 엄마는 남편에게 사윗감으로 딱이라고 딸인 저와 한번 선을 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대요. 남편은 당연히 지금은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라고 거절했고요. 그러고 딱 한 달 뒤 제가 엄마도 보고 일도 도와줄 겸 분식집에 갔어요. 남편은 그날도 어김없이 식사를 때우기 위해 분식집에 들렀고 그렇게 우리 둘은 딱 만나게 된 거죠. 단무지를 가지러 와서 한참을 기웃대는 남편에게 엄마는 뭐가 필요하냐고 물었고 남편은 아주 작은 소리로 엄마에게 물었어요. 총각 외에 뭐 더 필요한 거 있어요? 사장님, 그게 아니라요. 저기 혹시 저번에 제안했던 선말이에요. 아직 기회가 유효한가요? 실제로 보니까 내 딸 너무 예쁘지? 그러지 말고 둘 다 시간 내기도 바쁜 사람들이니 조촐하지만 여기서 두런두런 앉아서 대화라도 좀 나누고 해봐. 그렇게 엄마의 분식집에서 저와 남편은 선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선을 보게 되었고 처음에는 쭈뼛대던 남편도 곧 대화를 리드해 주더라고요. 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참 배려심 깊고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느꼈고 그날을 기점으로 사적으로도 몇 번 더 만나고 난 뒤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의 연애 소식을 가장 기뻐해준 엄마 덕에 행복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게 오죽하면 자신이 이어줘서 연인이 되었으니 꼭 결혼도 해서 사위로 만들어달라고 응원해 주셨죠. 남편은 저와 연애를 시작한 뒤 정말 장모님이라도 된 듯 저희 엄마를 잘 챙겼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와는 결혼해도 행복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 10개월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1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남편은 저와 연애하는 동안 스타트업 회사를 꽤 크게 성장시켰고 내부에서 인정받는 대표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제게 청혼할 때도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자신의 성장에 언제나 제가 함께해주면 좋겠다며 그러면 자신은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 투박한 고백이 어찌나 웅장하고 또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마냥 앞으로 행복한 성장을 내 배필과 함께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게는 쭉 없을 줄 알았던 10월 돼가고 시작되더군요. 저는 결혼식 때도 그리고 그 이후도 한동안은 시모의 얼굴을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시모는 어렸을 적 남편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거든요. 남편도 시모에 대한 어릴 적 기억이 끝이었을 정도로 남편과는 남처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편의 소식을 들었는지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 시모가 남편을 찾아와 다시 연이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미안하다며 남편에게 무릎이라도 꿇고 빌 것처럼 굴더니 딱히 나아진 건 없었어요. 남편의 짐이 더 늘어난 느낌뿐이었죠. 자기가 남편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와 도와달라고 했으니 말이에요. 남편은 시모를 증오하고 미워하면서도 시모가 힘들 때마다 도움을 주곤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있자니 답답하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시모는 애증의 대상인 것 같았어요. 사실 이런 남편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저 역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이런 애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시모를 도와주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저는 시모가 어려운 부탁을 할 때면 잘 끊어내라고 이야기하고는 했죠. 그런데 제가 아내라는 이유로 자식과 부모의 연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시모에게 저 몰래 조금씩 도와주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내색이라도 했지만 나중에는 너무도 당연한 듯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악이용하며 입김이 점점 세졌죠. 그리고 저를 처음 마주했을 때는 남편이 자기 탓에 참 힘들게 자랐는데 저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잘 꾸렸다는 것이 너무도 벅차고 고맙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건 그저 입 바른 소리에 불과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시부모라는 명목으로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고 더불어 돈을 요구하며 말도 안 되는 갑질까지 서슴없는 행동이 끊이질 않았어요. 시모의 시집살이는 참으로 기가 막혔어요. 저도 제 생활이 있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사적인 일을 볼 때는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이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시모는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 제가 근무 중인 때에도 전화해서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자신을 데리러 오라는 둥 제가 퇴근하는 중에 갑자기 집에 찾아오셔서는 아무도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둥 저로서는 꽤 골치 아픈 적이 많았어요. 한 번은 정말 욕이 목 끝까지 차올랐던 적도 있었어요. 그날은 우리 부부가 모처럼 주말에 함께 쉬는 날이었어요. 느긋하게 푹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부터 시모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갑작스러운 시모의 방문이 한두 번은 아니지만 주말에 이렇게 찾아온 것은 처음이라 꽤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일이 생기셨나 하는 걱정도 조금은 들었고요. 아무리 밉다 하지만 제 남편의 친모이니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 염려와는 달리 정말 별것 아닌 걸로 찾아왔어요. 시모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남편을 깨우지 말라고 한 뒤 용건을 이야기하더군요. 주말 아침부터 찾아온 것은 돈 때문이었어요. 어머님, 주말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얼마나 놀랐다고요. 아이, 놀랄 게 뭐 있니? 아들 집에 엄마가 오는 건데.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지만 말이야. 아들 깨기 전에 얼른 말하고 가마. 한 500만 원만 좀 주렴. 전화로 하면 되는데 아유 어차피 내가 갈 곳이 있어 나온 김에 직접 찾아왔다. 얼굴 보고 얘기하면 더 좋잖니? 500만 원이요? 갑자기 그 큰 돈이 필요하시다고요? 얼마 전에도 남편에게 용돈을 받으셨다고 이야기 들었는걸요. 아이,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 자고 있을 때 너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니? 눈치 좀 챙기렴. 내 계좌로 좀 보내주렴. 그럼 가보마. 도대체 그 돈이 어디에 필요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은 못 드려요. 어디에 필요하신 건지 사정을 말씀해 주세요. 뭐야? 아이, 내가 무슨 네 딸이라도 되니? 돈이 필요하니까 주라고 하겠지. 어디다가 쓰는지까지 너한테 따박따박 말해야 되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한 달에 어머님께서 저희한테 받아가는 돈만 제 연봉값이에요. 남편이 참 운이 좋게 하고 있는 일이 잘 돼서 여유가 있으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감당할 수 없었다고요. 그러니 이제는 그냥은 못 드려요. 그러니 이번은 어디에 꼭 써야 하는 건지 이야기해 주세요. 예?
내 아들이 버는 돈이 네 돈이라도 되는 줄 알아? 가불지 말고 보내놓기나 해. 뒷감당하기 싫으면 말이야. 시모는 협박조로 이야기를 한 뒤 돈을 보내놓으라고 하고 가버렸어요. 저는 시모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고 시모가 돌아간 뒤에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일어났어요. 저는 남편에게 시모가 찾아와 제게 또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갔다고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었죠. 저는 이번만큼은 그냥 줄 수 없다고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은 얼굴을 한번 쓸어내리더니 그냥 보내주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말이 너무도 기가 막혔어요. 둘이 벌고 있지만 늘 경제적으로 제자리인 지금 돈도 제대로 모으지 못하고 있는데 시모가 주라는 돈마다 다 그렇게 주는 남편이 이해가 가지 않았죠. 저는 더는 이런 시모와 남편의 행태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남편에게 더 이상 시모를 도와주지 말라고 했어요. 이번 것 역시 저는 보내줄 수 없고 당신도 절대 보내주지 말라고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고 있다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대화를 마친 뒤 집 분위기는 조금 답답할 정도로 냉랭해졌어요. 그때 냉랭함을 깬 것은 제 핸드폰 벨소리였어요. 돈을 보내지 않았더니 시모가 그새 제게 전화를 한 것이었죠. 어찌나 제게 막말을 퍼부어대던지 저를 향한 시모의 욕설을 듣고 있자니 눈앞이 아찔하기까지 했어요. 그나마 그 통화로 건진 게 있다면 시모가 제게 돈을 주라고 했던 이유였습니다. 시모는 백화점에 가는 길이었고 자신이 찜해놓은 한정판 명품 클러치를 사기 위함이었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주지 않는 것이 참 잘했던 선택이구나 싶었어요. 직장에 다니는 저도 명품백이라곤 딱 하나. 제가 첫 취업했을 때 친정엄마가 성인이 되면 어떤 자리가 생길지 모르는 거니 좋은 가방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제게 선물해 주었거든요. 그러니 저는 시모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여자들이 명품을 좋아한다지만 저렇게까지 빠져 살 수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을 기점으로 시모가 교묘하게 저와 남편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끊이질 않았어요. 시모는 얼마 전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핑계로 불안해서 혼자 있을 수 없다며 며칠만 우리 부부에게 신세를 지겠다고 조촐한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간질이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빌리려던 500만 원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었어요. 시모는 남편 앞에서 불쌍한 척을 해댔어요. 자기의 아들인 남편을 버리고 떠난 뒤 행복해봤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냐고.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면서 매일을 죄스러움에 죽지 못해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나이 먹도록 나를 위한 명품백 하나도 사치라고 느껴 가져볼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는데 이제야 능력 있고 마음 넓은 아들 덕에 죄스러움도 떨치게 되었으니 자신을 위해 생애 첫 명품백을 사는 것이었다고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저에게 부탁을 했는데 글쎄 제가 시모를 자식 돈이나 갈취하는 파렴치한 대하듯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시모의 태도에 너무도 놀라 제가 언제 그랬냐고 소리쳤지만 이미 그날 남편에게 다시는 시모를 도와주지 말라고 못 박아두었던 터라 남편의 입장에서는 시모의 말에 혹했겠죠. 거기다 제가 알고 있던 돈이 필요했던 이유도 솔직히 털어놓아 제가 더 반박할 거리도 없었고요. 남편은 시모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는 시모에게 그 돈은 자신이 줄 테니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장만하라며 대신 그게 끝이라고 이야기한 뒤 제게는 앞으로 시모는 자신이 알아서 챙길 테니 저는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선을 그어버리더라고요. 시모는 남편의 처사에 기고만장해져서는 멈추지를 않았어요. 함께 지내는 동안 제게는 숨이 막혔답니다. 시모는 제가 퇴근하면 저녁을 차려놓았어요. 저는 고생하니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해놓고 정작 남편에게는 제가 부려먹었다고 표현하더군요. 반찬이 맛대가리가 없다는 둥, 이걸 지금 먹으라고 해놓은 거냐는 둥,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정말 제가 한 것처럼 남편에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시모가 제게 처분해달라는 옷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출근길에 그 옷을 수거함에 넣어주는 것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시모의 옷을 빼앗아 내다 버린 여자가 되어 있었죠. 처음에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두둔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저를 문책했고 시모를 옹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지 않은 행동과 말이 기정사실이 되어서 저는 시모를 홀대하는 며느리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남편이라도 걸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고 이런 오해가 마치 사실처럼 꾸며지면서 저는 결국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모 때문에 모든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되었지만 저는 시모의 농간에 넘어간 남편이 원망할 정도로 밉지는 않았어요. 자신이 미워했지만 그래도 그리웠을 엄마이기에 믿은 거겠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좋게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어쨌든 시모가 우리 결혼 생활에 개입되면서 경제적인 부분도 부가적인 부분도 제가 희생을 했던 것은 남편이 인정해 주더군요. 그래서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인 듯 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저희가 좋게 이혼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보지는 않았어요. 시모는 저희의 이혼 절차에 모든 것에 개입하려고 했지만 특히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엄청 예민하게 굴었어요.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데 반반 나눠 가지면 자기 아들이 다 뺏긴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해대며 저를 쥐잡듯이 잡아댔죠. 하지만 저 역시 남편의 재산 증식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은 변함없었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이혼당하는 마당에 제 권리는 강하게 피력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결국 합의 이혼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시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뜻대로 판결이 날 거니 괜한 힘 빼지 말라고 제게 엄포를 놓았죠. 그렇게 이혼 소송을 이어가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남편이 사고를 당해 생사를 헤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소식을 시모에게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이렇게 생사를 헤매고 있는 와중에 시모라는 여자가 남편의 유언장을 고쳐 그 돈으로 크루즈 여행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의 원래 유언장에 대한 내용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사업이 확정되면서 그 유언장을 법조계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맡겼었죠. 그런데 시모는 자신의 길을 좀 살려달라면서 자신의 지인에게 맡기길 부탁했어요. 바보 같은 남편은 그때도 시모의 말을 믿고 그 부탁을 들어주었죠. 그런데 결국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아들의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나 하는 생각에 화가 나다 못해 분노가 치솟았어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울면서 따졌죠. 하지만 제 말에 시모는 남편의 부모라는 게 의심이 들 정도로 황당한 말들을 늘어놓을 뿐이었어요. 어머님이 그러고도 부모가 맞아요? 어떻게 아들 며느리 이혼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남편 유언장에까지 손을 대는 것도 모자라 그 돈으로 크루즈 여행이라니요. 남편은 지금 생과 사가 오가고 있는데 부모라는 사람이 할 짓인가요, 그게? 아유, 이게 어디서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대? 내 아들도 내가 쓴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그리고 아직 법적으로 부부라는 핑계로 오라들 재산은 탐낼 생각도 하지 마라. 네가 손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 내 거니까 말이야. 어머님, 애초에 남편에게 나타난 이유도 다 돈 때문이셨어요?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매몰차고 못됐어요? 지금 한가롭게 크루즈 여행이나 할 때냔 말이에요. 적어도 재산이 욕심나는 거면 엄마의 역할이라도 딱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던가요. 여행 와서 기분 잡치게 왜 이래? 그렇게 엄마 역할 하고 싶으면 네가 해. 아, 네가 간병인으로 있으면 되겠네. 어차피 아직 법적으로는 남편이 맞으니까 네 회사에 연차 내고 간병이나 하면 딱 좋잖아. 어차피 오늘 내일이라며. 오늘 죽나 내일 죽나 죽을 때 돈 챙겨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 소동네 풀풀 풍기는 병원에 갈 이유가 뭐 있니? 아들 가면 돈이나 잘 챙기면 그뿐인걸. 제가 그렇게 되도록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지금 그 크루즈 여행 간 돈까지 다 토해낼 준비나 하고 계세요. 남편이 잘못될 일도 없지만 설령 잘못되더라도 절대 한 푼도
남편이 남긴 건 뭐든 당신 같은 파렴치한한테 가도록 두지는 않아요. 태어나 생전 내게는 효도라는 것을 하지 않은 놈이야. 태어난 존재부터가 불효였던 그런 애라고. 그러니 이제라도 나한테 자신의 목숨으로라도 효도를 해야지. 나는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마땅히 받을 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훈수될 생각 집어치우고 넌 닥치고 내 아들 숨 붙어있는 그날까지 간병이나 하다 꺼지라고. 결국 시모는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저 혼자서 남편을 지켰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제발 깨어나 주라고 몇 날 며칠을 신이란 신은 다 부르며 기도했는데 하늘이 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었던 걸까요? 아니면 시모의 행실을 하늘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던 걸까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며 미동도 없이 숨만 쉬던 남편이 정말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흘 후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일부러 남편이 깨어났다는 이 사실을 시모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남편도 시모가 자신의 병원에 와보지 않는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자 남편은 시모의 안부를 저에게 묻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너무 가엾다는 생각에 시모 안부를 묻는 질문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한참을 울고 난 뒤에야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본인 엄마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고 제게는 눈물로 잘못을 빌었어요. 그 후 남편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애썼어요. 저도 남편의 곁에서 정말 열심히 간호했죠. 그리고 그렇게 회복하는 동안 남편과 저는 시모라는 불려울을 잡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어요. 저희의 계획은 남편이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시모의 진짜 얼굴을 낱낱이 밝혀 2번 다시 남편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들은 그이의 친구가 병문안을 왔고 그 친구는 바로 남편의 유언장을 맡겼던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해온 소꿉친구였는데 저희는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친구 아버지 산소에서 연기를 하기로 했던 거예요. 당연히 남편의 친구에게는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요. 참 다행히도 남편의 친구의 아버지가 남편에게도 아버지 같은 분이셨다는데 다 이해해 주실 거라면서 남편 친구도 우리 부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저는 모든 준비를 끝냈고 여행가 있는 시모에게 연락을 해 남편의 부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시모는 안타까운 목소리는커녕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 사고가 꽤 크게 났다던데. 숨이 붙어있는 게 이상한 것 아니니? 장례식장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너무 늦지 않게 오세요.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인데. 이미 떠났는데 내가 가서 뭐하니? 지금 태평양 바다 안 간 데라 장례식은 못 간다. 아직 법적으로 부부인 네가 잘 보내주렴. 부조금이라도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아들 돈은 1원 한 푼도 가져갈 생각 말라는 거야. 법적으로 다 서류 받고 공준까지 받아놨으니 겁 없이 굴지 말라고 미리 말해주는 거니까 잘 새겨들어. 시모는 1원 한 푼 가져갈 생각 말라며 깔깔대면서 웃는데 그 웃음은 흡사 마녀의 웃음처럼 들렸어요. 악마 같다고 느껴져 온몸에 소름까지 끼쳤죠. 그러면서도 장례식장에는 못 가니 납골당이나 산소를 찾아가겠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의 돈을 어떻게 취할지, 제가 손대진 않을지에만 몰두하고 있었죠. 남편은 이 통화 내용을 옆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시모의 마녀 같은 웃음소리가 제게도 소름이 끼칠 정도였는데 남편은 오죽했을까요? 통화를 마치고 남편의 얼굴을 봤는데 남편은 하얗게 질려 넋이 나간 얼굴을 한 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모의 본 정체는 제게 전해들은 이야기가 전부였던 남편은 직접 자신이 확인하고 보니 제가 해줬던 이야기는 많이 순화되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저버리지 않은 저를 믿은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더욱 안타깝게만 느껴졌어요.
남편은 시모가 귀국하자마자 계획을 실행하자고 제게 이야기했고 저희 부부는 그동안 만발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시모가 귀국하는 날 저는 시모를 찾아갔고 시모에게 무작정 남편의 산소에 가자고 고집을 피웠어요. 하지만 시모는 긴 여행으로 몸이 고되다며 너나 가라고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시모를 찾아갔어요. 그러니 더는 못 참겠다며 제게 소리쳤어요. 오늘은 남편 산소에 같이 가실 거죠? 어머님 아들이에요. 아니, 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나 바쁜 사람이야. 내가 거길 왜 가? 그렇게 가고 싶으면 너나 가. 다 죽어서 보지도 못하는 곳에 왜 자꾸 데려가려는 거냐고. 남편의 재산도 다 독식하시려면 적어도 남편에게 한 번은 찾아가야죠. 부모라면 했어야 할 일을 단 하나도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편은 결국 저 세상에서도 혼자예요. 어머님께는 남편이 가엾지도 않으세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가슴이 아프면 너나 많이 가렴. 나는 바빠서 가슴 아파하고 가여워할 시간도 없으니까. 저는 대화로는 불가하다는 것을 느끼고 거의 반강제로 시모 머리채를 자꾸 끌고 가듯 남편 산소에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시모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서 깽판을 쳤어요.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에 따라가서 아들 등쳐먹고 죽은 아들 돈 가지고 와서 백 사면 무슨 기분이냐며 시모를 당혹스럽게 만들었고요. 식사 자리를 가면 그 옆 테이블에 앉아서 나도 남편이 사주던 음식이 생각난다며 엄마 같지도 않은 당신 엄마는 아들이 떠났는데 49제는커녕 이렇게 뜨신 밥 먹으면서 죄의식도 못 느낀다고 모욕을 했죠. 하면 안 되는 짓이라는 것을 알지만 달리 방도가 없어서 이렇게 행동했는데 시모는 더는 못 참겠다면서 결국 남편 산소에 가자고 대신 딱 한 번뿐이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저를 따라 남편 산소에 갔어요. 그곳에서 시모는 자신 무덤을 자기가 파듯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행동을 했죠. 시모는 묘 가까이 다가가서는 한참을 깔깔 웃었어요. 시모의 목소리가 메아리로 퍼질 만큼 크고 또 날카로웠어요. 그렇게 한참을 숨 넘어가게 웃더니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더니 입을 열었어요. 자신이 나타났던 이유는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고 잘 돼서 결혼까지 했다는 소식을 고모를 통해 듣게 되어서였다면서 마침 동거인한테 쫓겨나 오갈 곳이 없었는데 그 타이밍에 남편의 소식을 전해들어 어찌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이 나타나서 조금 쇼했더니 돈을 주는 것을 보고 경제력이 꽤 된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그래서 그 뒤로는 작정하고 편취할 의도로 계속 접근했던 거라고 실토했어요. 거기다 마지막에는 묘를 발로 툭툭 치며 말하는데 실로 황당하고 뻔뻔하고 또 분노가 차올랐어요. 낳았다고 다 부모가 아니야. 나는 법적으로는 네 엄마일지 모르지만 난 말이야. 단 한 번도 널 내 아들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어. 그래도 꼴의 아들이라고 죽음으로 효도를 다해주네. 네 망나니 아버지랑 같이 하늘에서 잘 살아라. 지긋지긋한 윤씨 남자들. 시모의 마지막 말에 너무 화가 났고 또 남편이 다 듣고 있을 걸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했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왜냐면 지금부터가 우리 부부의 계획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남편은 시모의 말이 끝나자 산소 뒤에서 불쑥 나타났고 시모는 몸을 돌려 돌아가다가 남편을 발견하고는 뒷걸음질 치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남편이 대낮에 보인다며 경악하더니 상황 파악이 끝났는지 곧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며 해명을 하겠다고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그러더니 자세를 고쳐 앉고 갑자기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며 남편에게 제발 자신의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시모의 행동에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시모의 앞으로 다가갔죠. 시모의 시선 밑에 남편의 신발이 보이자 기겁을 하며 제게 달려와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제발 남편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달라며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청했어요.
저는 그런 시무를 밀치며 자신의 업보는 남이 도와준다고 될 것이 아니라고 잘랐죠. 그랬더니 시모는 바들바들 떠는 몸으로 머리까지 조아린 뒤 남편에게 거짓 해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저에게 덮어 씌우려는 수작이 다분했죠. 시모는 제가 다 계략을 꾸민 것이라며 자신을 꼬드겨 크루즈 여행을 보내준 것도 며느리인 저의 수였을 거라고 하는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모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일부러 자신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도록 크루즈 여행을 보낸 것이 분명하다며 그냥 일반 여행이라면 자신이 왜 여태 찾지 않았겠냐며 우리 모자 관계를 이간질하려던 거였다며 저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어찌나 횡설수설 늘어놓는지 그 모습이 가관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남편은 시모의 말을 믿지도 않았고 되려 상황을 모면하려는 시모의 이기심까지 탄로날 뿐이었어요. 남편의 굳어있는 표정을 본 시모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했고 자신을 딱 한 번만 믿어달라고 사정하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은 그제야 입을 뗐어요. 당신을 믿었다가 난 아내를 잃을 뻔했고 당신을 믿었다가 내 재산이 남 배불려준 꼴이 됐는데 얼마나 더 믿어줘야 하지? 엄마는 없다고 생각하며 지냈어.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뭐라고 날 이렇게까지 괴롭혀? 괴롭히다니, 망치다니. 자식 인생 망가지길 바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 천연히 네 재산을 편취하려는 걸 내가 미리 막은 것뿐이다. 아이 믿어줘. 크루즈 여행도 왜 가게 됐는지 다 이야기했잖니. 정말이야. 전인이 우리 모자 관계를 끊어놓을 작정으로 꾸민 짓이라고. 그까지 거짓말만 늘어놓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당신은 내가 살아서 왜 여기 이렇게 서 있는지 그런 생각은 못하나? 당신이 벌인 범죄를 다 아니까 죗값 치르게 해주려고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죗값이라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한테 이래. 아들 찾아와서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 해보고 며느리의 소나기에 놀아난 내가 도대체 왜? 네 엄마는 나야. 넌 내 아들이고 하늘이 무너져도 천류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런 내게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니? 어? 아들, 제발 현실을 직시해. 시모는 자신의 계략이 이미 들통났음에도 계속 잡아떼고 부모라는 이유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어요. 결국 남편은 그간 시모가 저지른 모든 일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시모 앞에서 모두 읊었어요. 시모는 제게 다 덮어씌우긴 글렀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제게 빌며 제발 남편을 말려달라고 사정하기 시작했죠.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부모인데 자식이 부모를 자신의 손으로 내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이렇게 극악무도한 아들이 어디 있겠냐며 평생 살면서 손가락 받을 짓이라며 제발 남편을 말려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시모에게 그러게 왜 나타나서 사람을 괴롭혔냐며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 부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니 그만 포기하라고 말했어요. 시모는 결국 바닥에 엎드려 허망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다음날 남편은 시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부터 시모는 몇 날 며칠을 저를 찾아왔어요. 앞으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테니 남편을 설득해 소송 취하를 해달라고요. 참 뻔뻔하고도 신기했어요. 시모의 이런 낯짝 두꺼운 행동이 뻔뻔했고 또 올곧게 살아온 남편의 엄마가 이런 찌질하고 치졸한 사람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기했어요. 저는 시모가 찾아올 때마다 이미 다 끝난 이야기라고 저를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무용지물이었어요. 시모는 크루즈 여행 때 썼던 어마어마한 돈을 또 어디서 마련해왔는지 그 돈을 저희에게 주며 유언장을 고쳐 쓰고 나서 쓴 돈이라곤 그것이 전부이니 돌려준다며 제발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괜히 또 얼마나 구린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시모에게 더는 당신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당신이 그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지만 적어도 떳떳한 삶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겠다고, 그러니 앞으로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당신이 정말 남편의 엄마라면, 양심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말한 뒤 내쫓았어요. 그리고 쫓아낸 그날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엄마를 찾아가더군요. 사돈과 긴히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요. 하지만 할 이야기는커녕 시모는 엄마에게 제 욕을 한무더기 했다고 해요. 저 때문에 모자 사이가 파탄이 났다면서요.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도 남편의 속사정을 너무도 잘 알았기에 되려 더 큰 소리를 쳤다고 해요. 배 아파 낳아놓고 자식까지 버리고 떠난 주제에 이제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 거냐며, 당신이 버린 그 아이는 그날 자신의 세상을 잃었다고, 잃어버린 세상을 다시 찾게 된 자식의 마음을 아주 티끌만큼이라도 생각해 보았다면 그런 저급한 짓은 하지 못했을 거라고 아주 소금을 한 바가지 뿌리셨대요. 결국 시모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돌아갔고, 시모가 소송을 취하받기 위해 하고 다녔던 행동은 과중처벌로 이어져서 끝내 시모는 파탄의 길만 있을 뿐이었어요. 남편의 어린 시절 세상의 전부를 잃었다는 그 말이 저는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가슴에 남아 애잔하더군요. 참 다행히도 저와 남편은 이혼의 끝까지 가지 않았어요. 다시 합치게 되었죠. 물론 그 과정에서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에게 꾸중을 많이 들었어요. 저를 끝까지 믿지 못한 남편이 밉다면서요. 그래도 엄마는 여전히 남편을 예뻐하시지만요. 남편의 유언장은 최근에 새로 만들어서 친구에게 맡겼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는 비밀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경험하고 나니 저는 그 유언장이 더욱 무서워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네요. 지금 남편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사고로 인해 후유증이 조금 남긴 했지만 살아있는 것이 기적인데 그깟 작은 후유증이 대수겠냐고 말하면서도 엄살쟁이 남편은 비만 오면 여기저기 쑤신다고 징징이네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시어머니라는 사람, 부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더는 못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부는 다른 사람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두터운 믿음을 쌓아 다시는 이런 부질없는 일로 상처 주지 않기로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모가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외면했어요. 믿음이 가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욕심을 취하기 위해 저를 떼어내려던 농간이 저는 여전히 화가 나요. 자신이 죗값을 받을 거라지만 그게 눈에 보이는 행실에 대한 죗값이지 저와 남편의 마음의 상처까지 회복될 만큼의 벌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평생 살면서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미워해 본 적은 없는데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도 있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더 크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디 남편과 가볍게 술 한잔 기울이며 웃고 떠드는 에피소드가 되길 바라봅니다. 남편이 어린 시절 잃었던 세상이 전부까지는 아니지만 새로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원 없이 사랑도 주고 행복도 나누며 그렇게 같은 사람과 함께하는 두 번째 결혼 생활을 보내려고 해요. 요즘은 2세 계획 중인데 이 계획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상처를 딛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맞잡은 저희 부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